월요일 아침 알람 시계보다 더 크게 울리는 관중의 함성을 들으며 경기장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상대 선수, 기대, 심지어 운명까지 드리블로 제치는 천재 송유준의 삶입니다. 물론 이 쓸모없는 녀석이 자기 자신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때의 얘기지만요. 모든 드리블이 영광 또는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될 수치를 의미하는 전설적인 라이벌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잔인한 운명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추가 목숨 없이 비디오 게임에서 재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갑자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능 외에 경기장에서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가 축구가 초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슈퍼볼이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고통받는 한국 소년의 심장이 경기 종료 휘슬보다 더 크게 뛰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 집착하는 캐릭터만큼 축구에 열정적이라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팀은 어디인가요? 몇몇 프로 선수들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단 하나의 질문은 당신 팀에 있었으면 하는 선수가 있나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너무나 만장일치여서 마치 모두가 같은 것을 주문하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줄 같았습니다. 송유준은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선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의 아우라는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그는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밝은 미래를 본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존경받아서 심지어 공조차 차이기 전에 사인을 요청하는 것 같았죠. 초등학교 때 그들은 그를 축구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인들이 1월에 헬스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에게 투자했고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그가 신동으로 알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드리블할 때마다 마치 스포츠와 광고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에게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죠. 그가 대학 팀 입단 테스트에 지원했을 때 그의 자신감은 틱톡 인플루언서들조차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또한 아무도 제대로 플레이하게 두지 않는 녀석, 즉시는 시간의 메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가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플레이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 선수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분명히 자신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카우터 중 한 명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여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을 들으며 송유준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고 서서히 자신에 대한 의심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쟁심이 곧다시 타올랐습니다. 조연급 선수에게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마치 1라운드 전의 판타지 리그 선수 같았는데 그건 항상 잘못된다는 뜻이죠. 그날부터 그는 매일 2배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훈련해서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헬스장을 떠나지 않는 남자 같은 밈이 되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송유준은 축구공을 놓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실력 향상은 이미 눈에 띄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그는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팀 동료들조차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스카우터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발견한 미국인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손흥민은 방금 전 패스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분노했습니다. 유준은 사과하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로를 완전히 바꿔 말 그대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것을 본 상대팀 선수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녀는 분명 경기장의 악마였습니다. 심판이 전반전 종료를 알렸습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맥도날드 계산원보다 더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들렸고 모두가 열을 식히고 숨을 돌리기 위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송유준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이전 패스에 대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 동료를 툭 치며 앞으로 패스 연습을 더 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스타벅스에서 늦게 나오는 커피를 기다리는 미국인보다 더 화가 났지만 유준은 바로 그 때문에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연습 때 그는 슈퍼볼 기간에 늦은 피자 배달원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젊은이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월드컵 예선까지는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발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3배는 더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선발되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리블과 패스에 대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심판이 후반전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일어나서 동료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벼운 불평으로 답하지만 이미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오른쪽 눈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점차 시야가 흐려집니다. 흥민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돌아섰다가 깜짝 놀랍니다. 유주는 바닥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가 생맹 증상을 보인다고 발표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즉시 의사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송유주는 세상을 완전히 흑백으로 보았습니다. 다행히 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쉬거나 실명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부모는 비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용히 축구에 대해 묻지만 의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축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반복합니다. 의사가 대답하자 그곳에 있던 모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참지 못하고 송유주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흥민은 자기 팀의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생각하니 그는 출퇴근 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하려는 사람처럼 초조해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그는 그 라인업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농담합니다. 어쨌든 그는 선수가 아니라 총무였으니까요. 손흥민은 한때 저 녀석과 함께 뛰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쉽니다. TV에서는 며칠 전 경기가 방송되고 있었고 거기서 손흥민은 스타였습니다. 그는 농담으로 만약 친구 입장이었다면 5골은 더 넣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의 경력은 첫 월드컵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장이 된 것은 놀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의 상태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손흥민에게 만약 유준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갔을 것 같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는 후회하는 거냐고 묻지만 유준은 솔직하게 손흥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고 잔을 들어 맥주를 완전히 마셔버립니다. 그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취하다니. 하지만 그는 유준이 경기장의 괴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계속했다면 전설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선수는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패스와 드리블만 조금 개선했다면 세계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유준이 패스나 드리블을 할 줄 모르는 미드필더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결국 그를 놀립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친구를 안타까워합니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송유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던 도중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술에 취해 쓰러진 친구를 발견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차로 데려가 매니저에게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잠시 동안 유주는 체념합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자 손흥민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울려 퍼집니다.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는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맥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의 세상이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면 그는 축구선수로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곧 트럭에 의해 중단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납니다. 송유주는 이제 땅에 쓰러져 그곳에서 끌려가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적어도 한 번만 더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갑자기 목소리들이 들리고 그는 깨어납니다. 그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손흥민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젊어진 그를 보고 그가 한마디 하자 상대방은 미쳤냐고 묻습니다. 그는 차에 치였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그 유니폼은 그가 17살 때 뛰었던 팀, 동일고의 것이었습니다. 송유주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잠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심판이 후반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그가 쓰러졌었기 때문에 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송유주는 그를 붙잡고 뛰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축구를 하고 싶었고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을 만진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 그는 색깔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유주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상대팀 선수를 드리블로 제칩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의 길 한가운데 한 선수가 그를 막아서자 그는 다른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의 팀 선수 2명이 비어있다고 소리칩니다. 만약 지금 양주찬에게 패스한다면 아마 그의 팀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준비하지만 갑자기 황금빛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그 빛이 완벽한 지점으로 그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유주는 그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 찹니다. 양주찬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이 막 도착했습니다. 유준도 팀 동료의 등장에 놀라지만 곧 그들은 득점에 성공하고 모두가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친구들을 지켜보던 그는 결국 미소를 짓습니다. 이전의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송유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함성을 내지릅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다시 뛰는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그가 바랐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황금빛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경기는 끝났고 동일고 팀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기뻐하며 학생들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송유주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울해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송유주는 자신이 다시 축구 경기 전체를 뛰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나 미친 사람처럼 뭐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는 눈을 굴리지만 재빨리 화제를 바꿉니다. 아까 그 패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주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 황금 기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재능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더 부풀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집에 갈 거라고 말하며 유준도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날 훈련이 있었습니다. 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송유주는 옛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핍니다. 집은 그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요리 중이었고 저녁이 거의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에 와서 늘 그렇듯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차이를 느낀 아버지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가 그를 변호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어 보였고 이사한 후로는 어머니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주는 첫 숟가락을 뜨지만 이내 어머니의 요리는 보기에는 예뻐도 결코 맛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아버지는 그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주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내 아버지가 축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그 시기에 아버지가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전생에서는 생맹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눈을 마주치다가 유준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축구를 그만두지 않고 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코치는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손흥민과 송유주는 같은 팀이 되었고 그래서 둘은 서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패스에 대해 농담하자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 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경기가 시작되고 곧 공이 그에게 패스됩니다. 유주는 준비하고 경기장을 훑어보며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공을 앞으로 패스합니다. 패스는 양주찬의 발에 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는 팀을 관찰한 다음 경기장을 가로질러 앞으로 강하게 찹니다. 공은 양주찬의 몸통에 정확히 떨어지고 이제 공을 받았으니 그는 반드시 팀을 위해 골을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수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송유준이 비었다고 소리칠 때까지 가벼운 농담과 놀림을 주고받습니다. 양주찬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공을 패스합니다. 그는 공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가 패스를 되돌려줄까 생각했을 때 이전의 그 황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송유준은 그 빛이 지난번보다 훨씬 작고 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는 슛을 준비합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은 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는 잠시 환호하지만 공은 결국 빗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는 킥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그 궤도 이탈 때문에 골키퍼가 결국 공을 잡아냅니다. 손흥민은 그에게 불평합니다. 그게 무슨 이상한 슛이냐고. 그리고 그의 불평을 듣는 순간 유주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그는 그 황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학교의 오후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위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완전히 들끓고 있었다. 양주찬이 공을 헤딩하며 누군가에게 공을 되찾으라고 소리친다. 바로 그 순간 유준이 나타나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방금 했던 마지막 패스를 떠올렸다. 만약 황금 기둥을 맞췄다면 손흥민은 득점했을 것이다. 이로써 그는 이 빛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자신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나타났다. 손흥민이 뛰기 시작하자 다른 선수들이 따라잡으려 한다. 둘째, 득점 기회가 있을 때만 나타났다. 공은 기둥 쪽으로 향했지만 첫 시도에서는 빗나갔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규칙이 나온다. 만약 빗나가더라도 황금 구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손흥민은 그런 정밀함으로 말도 안 되는 골을 분명히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보장된 득점이었다. 모두가 그 득점을 축하하는 동안 유주는 그 기술만 있다면 생각했다. 자신은 분명 무적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소녀는 팀 동료들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 완벽한 패스를 했다. 이중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송유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날 오후 송유준과 손흥민은 편의점에 갔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 오후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쨌든 그들은 5대 0으로 이겼다. 손흥민이 유준에게 뭘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내 패스는 정말 미쳤었어. 유준이 너한테 패스 안 할 거라고 농담하자 형민은 재빨리 그러지 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럴만도 했다.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전에 박스2 박스 타입의 선수, 즉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팀을 커버해야 하는 포지션이었다. 그의 체력과 스피드 때문에 이 포지션은 그에게 완벽하게 맞았는데 갑자기 패스 전문가가 된 것이다.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했다. 갑자기 손흥민이 화제를 바꾸며 아까 학교에 국가대표팀 감독님이 와 있었다고 말한다. 유주는 그때 이중관 감독이 매일 동일고에 왔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건 만약 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갑자기 함께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유주는 자신이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것을 상상한다. 그는 패스를 제대로 성공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그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트레칭을 하던 중 갑자기 감독님이 나타나 모두의 주목을 끈다. 버스 한 대가 그들 바로 앞에 멈추고 서울팀 유니폼을 입은 여러 선수들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저 팀이 여기서 뭘 하는지 몰랐다. 이중관 감독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예정된 경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고 유주는 생각한다. 감독이 등장하여 막판 요청을 수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들의 선생님은 국내 최강팀을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잠시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중관 감독이 송유준과 손흥민을, 특히 송유준을 바라보며 저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렇게 말하고 동일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모아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드에 적힌 메모를 확인하면 되고 그 외에는 몸을 풀면 된다고 했다. 모두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보드 주위로 모인다. 유준이 모든 공을 손흥민에게 패스하겠다고 말하는 동안 친구가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챌 때까지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번 경기 라인업에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다. 송유준은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드를 보다가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 손흥민의 이름을 제외하고 주전 선수들의 이름이 필드 위에 있었다. 그 순간 유준은 자신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중관 감독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필드의 최고의 선수가 없이도 그 소년이 어제와 같은 패스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면 어쩌면 자기 팀에 들어올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부터 전국 각지의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축구단체가 설립되었고 여러 팀이 이 단체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중관 감독이 이끄는 서울팀은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유주는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 선수들은 드리블과 복잡한 패스에 능숙했다. 이 때문에 공은 등번호 6번 선수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는 한숨을 쉬고 좌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계산을 마치자마자 그는 있는 힘껏 공을 찼다. 공은 경기장을 가로질렀고 선수들은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골문 앞 선수 발밑에 완벽하게 떨어졌고 그는 경기 첫 득점을 올렸다. 송유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결국 그것이 서울팀의 리더십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이었다. 그는 중앙 미드필더 오승민이었다. 전날 밤 유주는 온라인으로 팀들을 조사하다가 오승민이 패스 MVP라는 기사를 발견했다. 포지션은 그와 같았지만 저 녀석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았고 이는 그가 U-20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한 강력한 경쟁자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만약 그 녀석 대신 팀에 선발되고 싶다면 그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황금 구역이 있다면 그는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기로 돌아와서 유주는 구도경에게 공을 패스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할 때마다 그를 마크하던 선수가 먼저 공을 가로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시도했지만 이것은 그의 친구를 점점 더 좌절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그의 패스 성공률은 0%였고 이는 그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황금빛을 볼 수 없었고 그것 없이는 정확한 패스를 할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U-20팀에 합류하려는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오승민을 발견했다. 상대는 슛을 준비하고 그를 드리블로 제쳤다. 공은 곧장 등번호 7번에게로 갔다. 그는 공을 받아 자세를 잡고 슛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골대를 맞췄고 이는 그를 좌절하게 했다. 그것을 보고 유주는 만약 자기 자리에 형민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득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승민은 이중관 감독에게 불렸고 소년이 그를 쳐다보자마자 감독은 그의 패스를 칭찬했다. 그 순간 유주는 위협을 느꼈다. 이중관 감독의 칭찬은 상당한 성과였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패스를 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벤치에서 양주찬은 미드필드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와 형민이 필드에 없다면 그 경기가 가치가 있을까? 두 명의 핵심 선수 없이는 골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압박감이 심했다. 특히 오승민이 좌우로 패스를 뿌려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아마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침내 공격 기회가 나타났고 유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작정이었다. 만약 구도경에게 패스할 수 있다면 그는 감독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중 마크를 당하고 있었고 슛할 공간은 매우 좁았지만 그때 한 팀 동료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유주는 준비했지만 이중관 감독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구도경에게 차기로 결심했다. 공은 결국 상대편 선수 중 한 명의 어깨에 맞아 궤적이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고 공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 상대팀 선수가 가로챘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패스가 엉망이라고 소리쳤다. 상대팀은 역습을 시작했고 다시 한번 공은 오승민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패스 계산이 끝나자 그는 팀 동료에게 공을 찼다. 공은 날아가 정확한 지점에 떨어졌고 상대 선수가 슛을 하자마자 골이 들어갔다.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유주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 때문에 상대팀이 골을 넣었고 그것은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반 15분이 끝났고 송유주는 최악의 기분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했고 심지어 상대에게 골을 떠먹여주기까지 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끝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막대사탕으로 그를 쳤다. 손영민이 나타나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마치 일부러 패스를 잘못하는 것 같았다. 빨리 해명하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물론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이중관 감독의 주목을 받고 싶었다. 그렇다면 왜 패스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형민이 물었다. 혼란스러워하며 유주는 패스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바로 그 순간 친구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러라지. 그는 이미 거기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유주는 이 일에 혼자였다. 친구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는 생각에 잠긴다. 전반전의 후반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유준의 마음속에는 최근에 하던 미친 패스 외에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는지 의문만 들었다. 그는 형민이 뭔가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 그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그의 부주의로 인해 상대편 등번호 10번이 패스하고 만다. 실수를 깨닫는 순간 그는 경기 전반전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가능한 한 오승민에게 가는 패스를 막아야 했다. 몇 초 만에 그는 상대 선수를 따라잡았지만 그 선수는 공을 앞으로 패스해버렸다. 유준은 포기하지 않고 공을 받은 다른 선수를 막으려고 한다. 그 선수는 다른 모든 선수가 움직이기 전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오승민이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까지 주위에 아군이 없었다. 그 녀석은 그에게 공을 앞으로 패스했고 뛰면서 소녀는 계산을 시작한다. 유준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고 바라며 욕을 한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속도로 상대팀을 계속 압박한다. 다시 한번 공이 오승민의 발에 닿았지만 유준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추격자처럼 그는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다. 압박 속에서 오승민은 공을 되돌려주고 이로 인해 그의 팀 동료는 그의 패스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경기는 계속해서 정신없이 진행되었고 이중관 감독은 동일고 감독이 대화를 나누러 나타날 때까지 필드 위의 어린 선수들을 관찰했다. 이중관 감독은 소년들 사이에서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견해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유준은 결코 패스 위주의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였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감독은 놀란다. 경기장을 달리면서 송유준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손흥민 자신이 그에게 상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줄 아는 미드필더라고 말했었다. 그는 마침내 오승민 앞에 서는데 성공했고 공에 대한 그의 갈증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는 굴복하지 않고 패스를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킥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동일고 선수 중 한 명의 발밑으로 가게 되었다. 마침내 경기는 역전되었고 그들은 서울팀의 리듬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은 역습을 시작하고 관중석의 소년들은 역전에 환호한다. 마침내 유준이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왔다고 손흥민은 생각한다. 공이 그의 발로 다시 돌아온다. 경기 종료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 빛이 다시 빛난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차리자마자 그의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황금구역이 후반 45분에 나타났다. 그리고 만약 손흥민이 벤치에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도 작동한다는 의미였다. 누가 그 골을 넣을지 궁금해하며 유준은 빛을 향해 공을 찾고 누군가 공을 향해 돌진해온다. 구도경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팀은 축하하기 시작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중관 감독은 U-20 국가대표팀의 중앙선수가 될 사람을 결정한다. 오후 학교 축구부 구역, 송유준은 라커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까는 손흥민이 필드에 없는데도 황금구역이 나타났다. 하지만 왜 경기 후반에만 나타났을까? 그는 궁금했다. 컴퓨터에서는 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고 그는 친구의 움직임, 패스, 그리고 득점하는 골을 보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다가 한 가지 현실을 깨닫고 갑자기 알게 된다. 손흥민은 분명히 평균 이상이었다. 그는 친구가 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얼마나 잘하는지는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득점 기회가 있을 때 황금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구대웅은 공격수라기보다는 수비수에 가까워서 골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항상 필드 위에서 위치를 바꾸는 손흥민과는 달랐다. 요약하자면 그는 골 기회를 활성화시키는 완벽한 스트라이커였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스트라이커에 따라 유준은 쓸모없어질 것이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중관 감독이 라커룸으로 들어와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한다. 밤이 깊었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처음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요리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좌에서 배운 새로운 레시피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화 도중 아버지는 유준이 매우 조용한 것을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부터 계속 저랬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송유준은 자신이 U-20 대표팀에 선발되었다고 발표한다. 아버지는 충격에 빠진다. 이것은 그가 TV에도 나오고
모든 것에 나온다는 의미였다. 유주는 웃으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위해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젊은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다. 글쎄, 과거의 삶에서 그가 생맹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두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부모님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다음 날 그와 형민은 코트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그는 감독이 자신을 국가대표팀에 선발했다고 전하고 형민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그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유주는 조언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해서 들어간 거라고 놀린다. 형민이 맞받아치려 할 때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는다. 양주찬과 박정수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는 파트너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있다고 말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들의 팀 안에는 그룹의 우두머리인 두 사람이 있었다. 유주는 그때 정말로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형민과 양주찬이 이끄는 U-20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그룹과 박정수가 이끄는 U-20팀에 완전히 반대하는 그룹. 유준이처럼 양쪽 모두와 잘 지내는 선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박정수는 이미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주찬이까지 나서자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다. 유주는 마침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고 모든 게 말이 됐다. 하지만 그들을 보던 중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정수의 눈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이다 사라졌고 그는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황금 구역 같은 또 다른 구역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둘을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이 온 것을 보고 흥민은 어서 훈련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유주는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불꽃은 이상했다. 둘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친구는 다음날 국가대표팀과 훈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한다며 국가대표팀에도 파벌이 많을지 궁금해했다. 흥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파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었다. 유주는 몸을 떨었다. 유준이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흔치 않았다. U-20 훈련장에서 송유준은 새로운 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분위기는 꽤 심각했고 그곳의 선수들은 모두 그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긴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명히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곳에 오게 됐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U-20 훈련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고 있었다. 금발머리의 한 소년이 이번 워밍업에서 유준의 파트너였다.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하며 그는 감독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갑자기 그의 팀 동료가 오승민이 유준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체력은 별로지만 패스는 기가 막혔는데 말이야. 어울리기 위해 그는 동의했다. 그 친구 패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동안 공 하나가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피했지만 결국 넘어지며 일어난 일에 분개했다. 김민승은 그를 칭찬하며 신입들의 반사신경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말했다. 우린 그냥 최선을 다하려는 놈들은 필요 없어. 정말 잘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 유준은 왜 감독이 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감독은 유준이 자신의 실력으로 동료들에게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다. 이중관이 나타나 오후에는 전술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략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었다. 김민승은 상대팀에 남았고 빅고는 투로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 송유준은 2022년 선수권 대회에서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김민승은 경기장에서의 빠른 속도와 정확한 수비로 알려졌으며 상대팀의 공을 능숙하게 빼앗았다. 그는 그 대회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중관은 5분 후에 시작할 것이니 몸을 푸는 게 좋겠다고 알렸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유준을 불러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감독에게 다가갔고 감독은 이 경기에서 그가 와일드카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경기장에서 그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공격과 수비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감독이 그에게 전력을 다하길 원했고 그렇게 할 자유를 주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자 그의 자신감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자기 팀의 공 소유권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도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입 선수라고 해도 이건 좀 심했다. 갑자기 유주는 누군가 비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돌아보니 2명의 선수가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 피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 선수는 그를 세게 쳐서 날려버렸다. 누군가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를 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문종환이었다. 고의는 아니었다. 유주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다른 선수는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손흥민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다른 선수들이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기회를 준다면 유준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게 될 텐데 그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손흥민이 그들에게 말해주면 더 쉬워지겠지. 하지만 친구가 막 하려고 할 때 유주는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이건 혼자 해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들이 아까 공을 패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공이 그에게 패스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혼자서도 아주 잘 쫓아다닐 줄 알았으니까. 문종환은 그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놀랐다. 자신감을 갖고 유주는 그 공을 빼앗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는 미소를 지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완전히 제쳐버렸다. 유주는 그 속도에 놀랐지만 그 역시 스피드가 장점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문종환이 공을 뒤로 찼고 그 젊은 선수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다. 몇 초 후 다른 선수가 골라인에서 나타나 골대 반대편으로 슛을 날렸다. 동시에 다른 공격수가 공을 받았지만 득점을 시도하다가 골대를 맞히고 말았다. 그걸 놓쳤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선수가 징징거리는 동안 유주는 방금 일어난 일, 즉 피지컬, 속도, 패스 결정력을 되돌아보았다. 그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보통 가진 게 없으면 뭐라도 써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고양이를 가질 기회조차 없다면 어떡하지? 그는 공을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 한 선수에게 돌진했지만 공은 앞으로 패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지만 그들의 패스 시간은 그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이것이 바로 국가대표팀의 힘이었다. 패스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공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위를 살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패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패스 속도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2단계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항상 경기장에서 서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속도와 정확성의 이유였다. 유주는 당장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문종환은 신입이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게 지겹지 않냐고 물었다. 끈기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공을 받을 선수가 패스를 축하했다. 하지만 갑자기 빨간 셔츠를 입은 다른 선수가 공을 가로챘다. 이종석은 좋은 패턴도 자주 반복되면 깨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종환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공을 잡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수비가 빠르게 다가오자 이종석은 항복했다. 신입이 그렇게 원했으니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공은 유준의 발 앞에 멈췄고 그는 고마워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꼭 보여줄 것이다. 그는 달려나갔고 도중에 무언가 그를 놀라게 했다. 점차 여러 개의 황금비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득점 기회가 하나 이상이라는 의미였다. 국가대표팀은 정말 다른 수준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는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유령처럼 그를 주시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김민승이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났다. 유주는 그를 제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안전한 선택인 뒤로 패스할지 고민했다. 그는 아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둘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둘은 서로 날선말을 주고받았다. 서로를 응시하자 시간이 멈춘 듯했고 유준이 발로 공을 드리블하며 오른쪽으로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김민승은 이미 그 선택을 예상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건 페인트였다. 유주는 사실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지나친 것을 잠시 축하했지만 이내 등 뒤에서 기척을 느꼈다. 김민승은 예상보다 정말 빨랐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어느 발을 사용해 공을 뺏으려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유준의 주의를 끌었다. 상대 선수의 왼발에서 공을 향해 붉은 화살표가 나타났고 점차 붉은 빛이 화살표를 채웠다. 그것이 채워지자 김민승은 공격하여 유준에게서 공을 빼앗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준은 단서들을 연결해 그 붉은 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둘은 계속 달렸고 김민승이 이번에는 오른발로 송유준을 향해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 순간 그는 그 구역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기로 결심했고 아니나 다를까 화살표가 채워졌을 때 공격이 들어왔다. 김민승은 놀랐다. 그렇게 읽힐 줄은 몰랐다. 그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웃었다. 결국 이제 그 금발머리는 그에게 아주 예측 가능한 상대가 되었다. 송유준이 황금빛 구역 중 하나를 향해 찼고 공은 활짝 웃고 있는 손흥민의 발 앞으로 정확히 날아갔다. 그가 슛을 날렸고 골은 정확히 들어갔다. 베테랑들은 놀랐다. 신입 듀오의 멋진 공격이었다. 한편 이준과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준과 흥민은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 둘에게 위험한 도박을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송유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젊은 선수가 돌아서자마자 결의에 찬 눈빛에 김민승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 담긴 불꽃은 그날 박정수에게서 봤던 것과 같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궁금했다. 김민승이 싸움을 거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결의는 인사로 바뀌었다. 그는 그를 환영하며 유준이 보여준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수비를 뚫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축하받을 만했다. 유준은 약간 어색하게 고마워했고 그의 동료는 떠났다. 뜬금없이 누군가 김민승에게 공을 보내며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얄밉게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에게 꼭 공을 패스해 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공을 찾고 바로 동료의 얼굴을 맞췄다. 유준은 일부러 그랬냐고 물었고 김민승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동료를 선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저 녀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전반전에 장벽을 허문 덕분에 후반전은 꽤 순조로웠다. 공은 그에게 왔고 기회가 될 때마다 유준은 김민승을 피하며 상대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황금빛의 도움도 받았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국가대표팀과의 첫 훈련이 끝났다. 하지만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었다. 유준은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선수들은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손흥민은 그가 바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했다. 자기는 이틀이나 걸렸는데 그 말을 듣고 유준은 멈칫했다. 그 말은 손흥민이 그에게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그는 물었고 친구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준은 이미 그 말을 영혼에 새겨 넣었다. 잘 해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붉은 구역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발로 어느 순간에 공격할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했다. 새로운 구역이 나타날 줄은 몰랐지만 말이 됐다. 황금빛은 기회를, 붉은 빛은 저기를 의미했다. 공을 빼앗으려는 시도와 수비 중에 나타났으니 말이 됐다. 더 많은 색깔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 외에도 그는 전생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직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았다. 여성수가 소년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유준은 자신의 순서를 마치자마자 몇 분간 숨을 돌렸다.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지 3주가 지났다. 그리고 훈련과 일상 덕분에 몇몇 친구를 사귀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중앙 공격수 이종석이었다. 곧이어 문종환이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도 친구가 되었다. 그 젊은이는 항상 유준의 패스를 즐겼다. 문종환은 한국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여겨졌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김민승과 손흥민도 있었다. 거기에 모인 모두는 한국 축구의 괴물로 여겨졌다. 흥민이 쭈그리고 앉아 짐은 다 쌌냐고 물었다. 유준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 친구가 센다이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정말로 대회가 시작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샌다이컵은 일본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로 브라질, 프랑스, 일본, 한국의 20세 이하 팀이 참가했다. 전생에서 한국은 브라질에 졌고 프랑스는 일본을 겨우 이겼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2승 1패로 끝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친선 경기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공식적인 자리를 결정지을 경기였다. 그는 흥민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했다. 샌다이컵이 끝나면 모두가 송유준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여행날이 되었고 그들은 일본의 작고 역사적인 도시 샌다이로 향했다. 모두가 여행과 친선 경기에 매우 들떠 있었지만 흥민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항상 일본 과자를 먹어보고 싶어 했다. 친구의 목표를 본 유주는 산책할 다른 파트너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 이종석이 라면을 먹으러 가겠다고 하자 그는 바로 신이 났다. 두 사람은 전통식당인 산파치 큐로 향했다. 유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 과연 일본 라멘은 최고였다. 유주는 호텔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기억하고 친구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200엔밖에 가져오지 않았다. 그 대화를 들은 주인은 즉시 어떻게 돈을 낼 것인지 물었다. 갑자기 유주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상대가 자신에게서 공을 빼앗으면 내기 금액의 2배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와 이종석은 그 무리로 다가가 도전에 참가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규칙이 간단하다고 말했다. 30초 안에 그에게서 공을 빼앗기만 하면 됐다. 두 사람은 몸을 풀기 시작했고 유주는 아버지 덕분에 한국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 생각했다. 소년이 다가와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물었다. 그 순간 그가 일어서서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섰고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소년은 2번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유주는 반응했지만 곧 공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이 이전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상대는 돌아와서 그냥 장난친 거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기 시작했고 유주는 창피함을 느꼈다. 그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야 그가 말하던 결의가 보였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대결을 시작했다. 그 남자는 빨랐고 공 컨트롤이 좋았다. 그의 드리블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잘 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광란의 춤과도 같았다. 유주는 틈을 발견했지만 달려드는 순간 그 남자가 뒤로 패스하며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놀랐지만 상대를 감탄하는 것보다 공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알람이 울렸다. 30초가 지났다. 유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시간이 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상대는 그를 축하해주고 다음 도전자를 불렀다. 유주는 종석에게 사과했다. 상대는 예상보다 강했다. 그에게 맡기면 됐다. 이제부터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고 소년은 자세를 잡았다. 시간이 시작되자 그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자신감이 넘쳤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사용하려 했지만 중앙으로 돌파할 생각으로 앞을 보자마자 상대의 집중력과 마주쳤다. 이것은 그를 잠시 망설이게 했다. 공을 가진 것은 자신인데 왜 덫에 걸린 기분이 들었을까? 이 녀석은 꽤 하는 것 같았다. 흥미롭군. 그는 공을 준비하고 제자리에 서서 연속 드리블을 시작했다. 유주는 놀랐다. 그 남자의 공 컨트롤은 매우 훌륭했다.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었다. 종석은 아직 한 발짝도 떼지 않았고 이것이 그를 거슬리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보통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플레이를 시도했다. 공이 공중으로 떠올라 종석의 방향으로 던져졌지만 그는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드리블에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킥을 날리는 순간 종석이 왼발을 들어 공을 가로챘다. 그 남자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이제 공은 상대의 발 아래에 있었다. 유주는 충격에 빠졌고 곧 선배와 함께 축하하러 갔다. 그 예술가가 다가와 감각이 좋다고 말했다. 그를 축하하며 그는 약속했던 1000엔을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라멘 값으로 필요했던 정확한 금액이었다. 두 사람 모두 즐거웠다며 그에게 감사했고 예술가 역시 그들에게 감사했다.
곧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아까 그 소년을 불렀다. 나카이가 다가와 감독님이 너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친구가 언제 도착했는지 묻자 나카이는 경기 시작할 때 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질 경기였다면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소년은 미소를 짓더니 다리에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보여주었다. 나카이가 그를 비웃었다. 참 이상한 훈련 방식이었지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았다. 소년은 가방을 닫고 배낭을 챙겼다. 사실 그는 일본 리그의 미드필더였다. 그의 이름은 사도 렌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센다이컵 개막전은 브라질 대 한국이었다. 과거에는 브라질이 3대1로 이겼지만 이번에는 유준이 경기장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반드시 과거를 바꿀 것이었다. 경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유준을 절망시킨 것은 그가 벤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의 불안감은 치솟았다. 결국 벤치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경기 1시간 전 한국팀 라커룸에서 문종환은 유준에게 패스를 받기 위해 삐지는 것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년은 거절했지만 친구는 골을 넣고 싶다며 계속 애원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중관 감독이 나타나 유준이 브라질전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벤치에 머물게 될 것이었다. 유준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황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중관 감독에게는 그들이 이길 전략이 있는 것 같았다.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후반 10분이 이미 지났고 바로 그 순간 브라질이 첫 골을 넣었다. 브라질 팀의 9번 두두 바르보사가 첫 골을 넣고 득점을 축하하고 있었다. 골을 먹혔음에도 한국팀은 볼 소유권을 되찾았고 관중들은 열광했다. 점수는 1대 0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는 주위 모든 사람을 흥분시켰다. 민채가 경기장을 달려내려가 이종석에게 패스했지만 이지엘 비토리누가 앞으로 나와 공을 가로챘다. 종석이 수비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은 계속 공을 패스했고 공은 다시 두두의 발밑으로 돌아왔다. 유준은 선수들 간의 패스 시간이 극도로 짧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도 빨랐지만 브라질 팀은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 그는 궁금했다. 갑자기 종석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지난번 대결에서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파악했었다. 그리고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이용해 상대를 관찰하고 싶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런 경우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었다. 벤치에서 존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그것과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골이 선언되었고 이중관 감독은 걱정했다. 이지엘의 패스를 받은 두두의 또 다른 골이었다. 유준은 결국 그 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지엘은 항상 두두의 사각지대에서 연락을 유지했고 두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에게 공을 패스할 수 있었다. 다음은 티키타카 패스로 두두는 수비를 뚫고 골을 넣을 수 있었다. 팀이 축하하는 동안 유준은 그 두 사람이 팀의 스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중관 감독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그가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는 교체를 할 것이었다. 마침내 그의 순간이 왔다. 해설자들은 경기에 대해 불평했다. 브라질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정보 하나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선수 교체를 알리기 시작했지만 고민창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자리에는 신인 송유준이 들어갈 것이었다. 팀원들이 그를 환영했다. 늦게라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낫지. 유준은 경기장 전체를 뛸 체력이 있으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브라질 선수들은 두 번째 골을 축하하며 상대팀을 관찰했다. 손흥민은 두 팀의 실력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의 사기를 북돋우려 했지만 그 순간 모두가 비관적인 분위기였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손흥민은 교체 발표를 들었다. 미쳤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단 한 명의 선수일 뿐이었지만 팀에 희망이 돌아왔다. 문종환이 전력으로 달려 이종석에게 패스했다. 그가 공을 받자마자 한 선수가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그는 상대와 눈을 맞추고 힘으로 제쳤다. 그는 차이를 느꼈다. 저 선수는 몇 분 전의 경기와는 달랐다. 종석은 유준에게 패스했고 유준은 공을 뺏기지 않고 받아냈다. 그 소년이 경기장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죠 라고 해설자가 말했다. 그의 투입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 두두는 17번 선수가 평범한 교체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패스를 시도했지만 공은 결국 가로채였다. 바로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다. 유주는 따라잡아야만 했다. 공은 경기장 반대편에 있는 두두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수비수 2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을 제칠 수는 있었지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다가왔다. 그 신인 선수가 어떻게든 그를 따라잡았다. 유주는 그 포메이션에 대해 추론했다. 예상대로 이지엘과 15번 선수가 뒤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이 골대에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두두 대 그와 김민승의 대결이었다. 그들이 앞으로 돌진하자 두두가 공을 들어 올렸다. 공이 높이 떴기 때문에 유준과 민승은 공을 잡을 기회를 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가가자 상대는 미소 지었다. 그는 둘 중 누구보다 먼저 공을 잡아 다시 위로 띄웠다. 유준은 드리블을 알아차렸지만 막을 수 없었다. 두두는 공을 가지고 빠져나가며 17번 선수가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그를 쫓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였다. 그가 시선을 끄는 동안 그의 팀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제 재미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유주는 공을 뺏으려 했지만 이지엘이 반드리크에게 패스했고 그 순간 그는 다시 삼각편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해설자들은 반드리크가 누구에게 패스할지 궁금해하며 열광했다. 이지엘은 미소 지었다. 그들의 그 콤비네이션은 예측해야만 막을 수 있었다. 상대가 단 1초라도 눈을 깜빡이면 그들은 공을 다른 방향으로 보낼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포지션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렀다. 이지엘이 다시 한번 두두에게 바로찼지만 공이 도착하는 순간 유준이 앞으로 나서서 공을 완전히 빼앗았다. 그 브라질 선수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한국 선수는 그 포지션에서 그들의 플레이 방식을 해독해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그 포메이션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결국 공은 항상 두두의 발밑으로 갔다. 그는 더 이상 그 움직임에 속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공을 3개 차서 날려보냈다. 모두가 그가 누구에게 차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다가 공이 손흥민의 발밑에 떨어졌다. 유주는 숨을 고르며 친구에게 뛰라고 말했다. 지시받은 대로 그는 상대 진영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브라질 진영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것은 그들이 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였다. 손흥민은 목숨을 건 듯 달렸고 해설자들은 경기장의 반전에 열광했다. 그는 골 에어리어에 도달했다. 손흥민이 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알리가 막아냈다. 민석준이 나타나 리바운드를 잡았지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누구에게 패스할지 고민했다. 유준이 공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는 패스했고 존이 나타났다. 그들이 골을 넣을 시간이었다. 공이 빛을 향해 날아가자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유준은 항상 최고의 패스를 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갈 때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알리의 손이 공을 잡으려 뻗었지만 공은 지나쳐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석과 해설자들은 한국팀이 만들어내는 역전극의 말을 잃었다. 모두 17번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온 덕분이었고 손흥민은 숨을 내쉬고는 그 승리를 축하했다. 그것은 경이로운 골이었다. 해설자 중 한 명은 축하하지만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눈치챘다.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 기회를 만든 것은 송유준이었다. 이 한국인 듀오가 앞으로도 파란을 일으킬 것 같았다. 경기장 밖에서 브라질 팀의 가툴리오 감독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확실한 승리를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아마도 곤살베스를 경기장에 투입할 때가 된 것 같았다. 경기가 재개된다.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계속해서 공을 앞으로 패스했다. 유준이 욕을 했다. 그들은 그저 공을 앞뒤로 패스하며 시간을 끌려는 것 같았다. 결국 경기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을 향해 달려들었다. 패스되자마자 유준은 돌아서서 다시 공을 쫓아갑니다. 또 다른 패스가 앞으로 이어집니다. 멀리서 두두는 상대의 투지를 관찰합니다. 그는 그런 전략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까 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는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해설자의 발표를 듣습니다. 송유준이 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력에 자신감을 느끼며 환호합니다. 그 순간 브라질의 수비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에지엘이 블로킹을 외치자 모두 유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적대 구역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드리블로 제치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황금빛이 나타나자 그는 그 방향으로 슛을 날립니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그의 슛이 빛에 닿지 않았고 이는 득점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문종환이 공을 잡아내자 골키퍼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유준은 그 공이 막힐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살피며 공의 속도와 주위의 상대 선수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공은 아마 오른쪽 코너에서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옆을 맞추더라도 공이 너무 높아 결국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리바운드를 할 시간도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유준은 탄력을 받아 바이시클 킥을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공을 차야 했습니다. 공은 다시 골 에어리어로 날아가며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양팀 감독 모두 경기의 흐름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팬들은 이미 너무나 불안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공이 골문으로 들어가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해설자가 목청껏 소리치자 모두가 열광합니다. 송유준이 경기장의 판도를 바꿨지만 지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뿐이었습니다. 생맹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의 슬픔이 지금과 대조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친구들도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공격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유준은 자신감에 차 일어서서 한 골 더 넣고 싶어 합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U-20 최강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축하하는 동안 브라질 선수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역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팀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는 접근 방식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건 브라질이었습니다. 축구는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 이상한 선수 하나에 겁먹어서는 안 돼.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공이 경기장에 있는 한 계속 쫓아갈 거야. 그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어. 좋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서서히 팀에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아는 얼굴들이군. 세계 최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브라질이 공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기는 말 그대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준은 공이 반드릭에게 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곳에 누구도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패스하자 공은 다시 에지엘에게로 가고 심지어 블로킹을 지시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따라가려 애썼지만 패스는 너무 짧고 정확하며 빨랐습니다. 공은 두두에게 돌아오고 그는 전진합니다. 밴드릭이 그를 부르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그 지역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곳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골 찬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준이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두두는 마침내 따라잡았다는 듯 그를 쳐다봅니다. 그는 밴드릭에게 패스해서 골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알았기에 그런 식으로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두는 유준을 향해 달려들지만 유준은 브라질 선수를 통과시키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두두는 중앙을 돌파하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유준은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의 무게 중심이 방향을 튼 것을 알아차렸고 페인트를 위해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 송유준이 정중앙을 걷어차 공을 가로챘습니다. 모두가 이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유준이 두두에게 반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수비를 외치지만 한국 선수는 공을 컨트롤하며 달려나갑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팀이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한국의 마지막 공격 기회였습니다. 두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으라고 말했고 3명의 선수가 유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용없었고 골든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번호 3번 선수가 그의 앞으로 나섭니다. 유준은 재빨리 생각하고 피합니다. 기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는 공 소유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유준은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는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황금빛이 빛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공을 차서 브라질 수비진 전체를 뚫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정석이 그 골을 넣을 준비를 하며 달려듭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찹니다.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경기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공은 골대를 향해 날아가 마지막 순간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열광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브라질을 3대2로 꺾었습니다. 멀리서 유주는 친구들이 축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와 1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로서의 그의 인생은 이제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중권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준이 경기장에 있었던 20분 만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시계가 똑딱이는 동안 그는 분명 스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유준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지만 알면 되었습니다. 한국팀 호텔에서는 막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이중권이 모두에게 잘 먹으라고 말하자 소년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문종환은 구운 닭고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막대사탕을 연달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지켜보던 감독은 아까 했던 말을 약간 후회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시선이 꽂힌 그는 문종환에게 유준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룸메이트가 피곤해서 자러 간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방에서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아드레날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친선 경기였지만 그들은 강팀을 이겼습니다. 게다가 경기 후 경기장을 떠날 때 몇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송유준은 KBC 스포츠 채널의 종섭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유준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무척 긴장했고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두두도 나타나 그에게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유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 때문에 두두는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는 재빨리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브라질 스타가 자신과 유니폼을 교환하고 싶어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유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마침내 여성수 코치가 그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유주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누가 동행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 U-20 국가대표 위원회 창립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그를 한 시즌 동안 스페인으로 유학 보낸 뒤 한국으로 돌아와 뛰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첫 경기 후에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은 벅찼습니다. 만약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깊은 구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당분간 그 생각을 피하기 위해 그는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경기 후 불과 3시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푹 잠들기로 결심했을 때 누군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중권 감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보고 그는 집으로 가야 할지 묻지만 유주는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고집합니다. 감독이 침대에 앉자 청년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유준이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중권은 대학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유주는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공부를 한다면 많은 시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는 축구 스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로지 축구에만 전념하고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중권은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다면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주는 감독이 자신의 경력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이었고 이는 한국이 아직 아시아 밖에서 데뷔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아마 이철리그에 추천받겠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뛰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유주는 국내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중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해외로 보내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습니다. 감독이 슈퍼리그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 말을 들은 유주는 흥분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그 터키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최고의 수비수 최영호가 바로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즉 성공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청년의 표정을 보고 이중권은 그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높이 가고 싶다면 일본 리그라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유주는 웃으며 이중권 감독이 추천한 리그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감독은 그것이 청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준이 사과하자 이중권은 진실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안을 여러 개 받을 테니 선택하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고 조언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가 어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권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리그에 그를 추천할 수 없으니 그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이 스포츠 에이전트를 소개받고 싶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유주는 놀랍니다.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작은 계약부터 빅클럽과의 협상까지 선수 경력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깊이 때문에 아무나 고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천받는 사람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몹시 흥분한 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중권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가 리그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청년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김지호 에이전트의 연락처였습니다. 유주는 기뻐합니다. 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중권이 직접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떠나서 청년이 쉬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문종환이 들이닥쳐 실수로 감독을 칩니다. 덩치 큰 남자는 처음에 이상한 소리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중권이 문 뒤에서 나오자 그는 아이를 한 대 때립니다. 잠시 후 그는 떠나면서 두 사람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문종환이 감독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자 유주는 점검이었다고 말합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다음날 경기 중에 문종환에게 공을 패스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녀는 환호합니다. 그는 골을 넣기 위해 유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소녀는 다른 사람의 과자 봉지를 훔쳐 혼자 먹기 시작하고 문종환은 그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다음날 해설자들이 프랑스와의 경기를 알립니다. 프랑스 팀의 라인업은 정교한 선수들로 구성된 육각형 포메이션이었고 한국팀은 브라질전 이후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양 팀이 경기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유주는 그 소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을 이긴 것은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고 촬영팀의 위치도 훨씬 좋았습니다. 브라질 팀의 꾸준한 승리를 고려하면 그 소동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정확히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케빈과 안토니가 공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패스 연결은 꽤 일관성이 있었다. 유주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지만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프랑스 패스의 타이밍에 뭔가 거슬리는 점이 있었고 결국 그가 끼어들어 공을 가로챘다. 브라질에 비해 그들은 매우 느렸다. 하나는 더 크고 다른 하나는 약간 더 작은 두 개의 존이 나타난다. 유주는 주위를 둘러보고 한 존 근처에는 손흥민이 다른 존 근처에는 문종환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가장 넓은 곳은 손흥민의 것이니 그는 좁은 곳으로 이동하며 문종환에게 소리쳤고 팀 동료는 골을 넣었다. 유주는 세리머니를 했지만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첫 골을 넣은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그가 골을 넣었다면 생각을 끝마치기도 전에 문종환이 뒤에서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유주는 해명하려 했지만 사실 그는 잊고 있었다. 문종환이 재능만으로 K리그에 남아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분이 나쁠 때 경기를 망치는 버릇이 있었다. 프랑스 팀이 공격 중이었지만 김민승이 공을 빼앗아 앞으로 패스했다. 프랑스는 계속해서 한국에게 공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 같았다. 유준이 진입하자 상대는 경계태세를 취했다. 머릿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계속 생각했다. 몇 번을 시도하든 그는 항상 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다. 프랑스는 분명 강팀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 옆을 보니 수많은 사진기자단이 연달아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이는 분명 다른 선수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17살이었고 언론의 압박에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팀에게 첫 골을 내주었다. 그들은 아직 이 모든 압박을 감당할 정신력이 없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뿐만이 아니었다. 황금빛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곧 또 다른 빛이 나타났다. 다시 한번 그는 선택해야 했다. 문종환이 옆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그는 골에 대한 그 열망에 충격받았다. 유주는 선택을 하고
황금 기둥 중 하나를 향해 강하게 찼다. 공은 빛을 향해 날아갔고 그는 문종환이 득점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이 존에 들어가자마자 선종우가 슛을 날렸고 프랑스 골키퍼 루이 델 도르트가 공을 잡았다. 유주는 슬펐다. 정말 아까웠다. 하지만 선종우가 그에게 사과하자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슛을 쏜 것이라면 마치 유령처럼 문종환이 그의 뒤에 나타나 공이 또 자신에게 패스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유주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의 친구는 이제 꽤 어두운 기분에 빠져 있었다. 전반 43분이 지났다. 프랑스의 나비 샤비가 마침내 공 소유권을 되찾았다. 그는 11번 유니폼을 입은 선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는 골문 바로 앞에 있던 케빈과 연결했다. 이것은 이 번수비수를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더 가까운 선수에게 다가갔지만 이로 인해 케빈이 나비에게 공을 다시 패스할 공간이 생겼다. 그는 골 반대편에 있던 피에르를 향해 강하게 찼고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그들은 세리머니를 했고 이로써 경기는 동점이 되었다. 유주는 그들이 아마도 압박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들이 골을 넣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은 잠시 쉬기 위해 경기장을 떠났다. 유주는 자신 때문에 문종환이 바보처럼 굴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그는 감독에게 그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아직 아무도 문종환의 이 나쁜 버릇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가 기복이 심한 선수라고 생각했다. 그가 교체를 요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팀 동료를 무시하면 경기를 망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면 나비가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후반전에는 그 바보가 골을 넣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후반전이 시작된다. 유준이 전략을 짜고 있을 때 한 선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했지만 그들이 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멀리서 피에르가 팀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자 승리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 동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전반 막판의 골이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다. 프랑스가 이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유주는 정말 곤경에 처했다. 사디는 매우 흥분했고 공을 받자마자 헤딩으로 케빈에게 패스했다. 팀 동료가 공을 받은 것을 보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프랑스는 속도는 느렸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를 구사할 줄 알았고 공이 돌면서 이제 적진 깊숙이 침투한 샤디에게 돌아왔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골문과 마주한 피에르에게 패스했다. 하지만 그가 득점을 시도하자마자 차상민에게 막혔다. 프랑스 팀의 경기력은 전반전과 확연히 달랐다. 한국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해설자가 말했다. 유주는 이번에는 자신의 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든 문종환이 득점하게 만들어야 했다. 갑자기 손 하나가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이전석이 문종환의 골을 만들어주려 하냐고 물었다. 그는 팀 동료가 토라져서 바보처럼 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그가 알아차린 몇 가지를 더 언급하자 상황은 꽤 명백해졌다. 유주는 동료의 관찰력이 정말 날카롭다는 것에 놀랐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문종환이 골을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경기는 전속력으로 계속되었고 송유주는 경기장을 전진했다. 그는 억지로라도 자신의 관찰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이용해 눈앞의 상대를 읽었다. 그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제 그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알아내야 했다. 침착하게 그는 소년의 자세와 습관을 평가하며 점점 더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앞에 그가 어느 쪽으로 갈지 보여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것으로 유주는 공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유리하게 활용할 시간이었다. 그는 항상 경기장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팀 동료들도 관찰해야 했다. 민석준이 왼쪽에 있다면 그에게 언제 패스를 할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바탕으로 그는 선종구 쪽으로 공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예측대로 진행된 것을 보고 유주는 기뻤다. 불행히도 패스는 결국 연결되지 않았고 공은 코너로 나갔다.
심판이 프랑스의 역습을 알리는 휘슬을 불었다. 유주는 다소 좌절감을 느꼈다. 그의 리딩이 아직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전석이 공격적으로 사디를 마크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그는 케빈에게 패스하도록 강요했다. 3번 선수는 이제 1대1 상황이 될 것을 깨닫고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케빈을 마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획을 가진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케빈은 미소를 짓고는 공을 패스했다. 페인트였다. 그의 팀 동료는 공을 잡고 한국 선수가 함정에 빠진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조롱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김민승이 그를 지나치며 공을 빼앗았고 상대방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승은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좋아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공을 차서 경기장 왼쪽으로 보냈다. 위험한 플레이였다. 만약 그들이 그 공을 잡지 못하면 프랑스가 역습할 수 있었다. 결심한 듯 민석준이 점프하여 송유준이 있는 중앙으로 공을 보냈다. 이제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경기장에 3개의 존이 나타났다. 유주는 상황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문종환의 존으로 공을 보내야 했다. 그는 모두의 위치를 관찰했다. 이번에 가장 큰 존은 마크되지 않은 손영민의 것이었고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2개의 존이 남았다. 하나는 선종구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종환의 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할 법한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존으로 찼다. 며칠 전 훈련장에서 손영민이 공을 소유하고 있었고 빈틈을 보았다. 그는 문종환에게 패스했지만 그가 잡으려고 했을 때 실수로 공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그날 유주는 문종환에게 패스하는 것을 피할까 생각했지만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에게 패스해야 했다. 공은 황금빛 존을 향했고 유주는 친구를 응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문종환은 그의 지시를 이해했다. 공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온 힘을 다해 골문을 향해 찼다. 공이 크로스바에 맞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전하기 시작하며 휘어져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의 환호성을 듣고 프랑스 팀은 불안해졌다. 그리고 문종환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그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완전히 깨달았다. 소녀는 진심으로 세리머니를 했다. 이제 그 덕분에 2대1이 되었다. 긴장이 풀리자 마침내 유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풀렸다. 누군가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귀에 걸린 미소를 짓고 있는 문종환이었다. 그가 돌아왔다. 유준은 안도하며 그를 바라보고는 미소 지었다. 친구 덕분에 그는 경기장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프랑스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사디는 그 점수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종환은 공에 굶주려 있었고 그의 앞을 지나갔다. 사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11번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냥 넘어가게 놔두지 않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공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11번의 괴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사디는 아까의 골을 회상했다. 아마 그것이 그의 태도에 변화를 준 것일지도 모른다. 어째서인지 그는 그를 압도할 수 없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적이 울리고 유주는 승리 소식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한 경기만 더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샌다이컵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늦은 오후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로 향했다. 유주는 극도로 지쳐 있었다. 그는 몹시 쉬고 싶었다. 갑자기 여러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울타리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와의 인터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단 2경기 만에 그는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어느 기자에게 먼저 응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KBC에서 온 한 기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권정섭이었다. 유주는 즉시 그가 브라질과의 경기 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 기자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해야 했다. 그의 다음 경기는 일본과의 경기였다. 그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을 2대0으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달랐고 그는 이미 황금빛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호텔로 돌아와 그는 컴퓨터로 일본에 대한 몇 가지를 확인했다. 과거 때문에 그는 일본 팀의 구성과 선수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때 만약을 대비해 이것에 대해 약간 공부했었다. 이것이 유용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감독이 준 자료에 따르면 그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이전 경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선수가 한 명 있었다. 사도렌. 그는 그 이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느꼈다. 설마 그날 그가 겨뤘던 그 녀석이 프리스타일 축구 1인자였던가?